한 건의 화재가 끔찍한 이중살인 사건의 전말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치 있는 단서를 거의 찾지 못했고 수사는 엄청난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숱한 고생 끝에 경찰이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을 때 사건은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빌링스는 몬태나주 남동부 옐로스톤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옐로스톤 카운티의 중심 소재지입니다. 총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인데 이 숫자가 그리 거대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빌링스는 몬태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반경 800km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빌링스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림록 공원, 스켈레톤 클리프, 레드로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적지를 자랑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빌링스는 농목 축업을 핵심 산업으로 삼고 있고 귀리, 보리, 사탕무 등이 주요 작물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곳은 평화롭고 한적하고 사람들은 느리고 편안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22일 새벽 6시경 빌링스 소방서에 화재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33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 소방관 진 스피드는 임무를 하다 밟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팀원들을 이끌고 28번가에 위치한 화재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지어진 지 제법 오래된 평범한 주택이었죠. 진과 그의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화만은 아직 완전히 번지지 않아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의 효율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 덕분에 불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진은 페인트 시너 냄새를 예리하게 맡았습니다.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직감했죠. 재산 피해보다 진이 더욱 우려했던 것은 이 집 안에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안고 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집 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침실에 다다랐을 때 진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져 있었죠. 불에 타 스프링이 훤히 드러난 침대 위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테이프와 전선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머리는 반쯤 타버린 베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베개가 불길에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남성의 머리에는 명백한 외상이 존재했습니다. 침대에서 멀지 않은 바닥에서 진은 중년 여성 한 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녀 역시 묶인 상태였고 입에는 파란색 수건이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진이 다가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이미 생명 반응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공기 중에 퍼져 있는 페인트 시너 냄새는 흉악한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한 쌍의 목숨을 앗아간 이중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히 이는 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죠. 따라서 그는 더 많은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즉시 빌링스 경찰서에 연락하기로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경찰관 찰리 브레이크는 신속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무렵 화재 현장의 연기는 점차 흩어지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은 잿더미가 된 잔해들로 가득했고 널브러진 잡동사니들로 인해 몹시 어수선했습니다. 수납장에 여러 서랍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무언가를 황급히 뒤진 듯 했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누군가에게 약탈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블레이크는 범인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블레이크의 의견 역시 진과 같았습니다. 이 화재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범인이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하지만 집의 문과 창문 그 어디에도 강제로 파손되거나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을 시사했죠.
주택 등록 정보를 조회해서 경찰은 두 피해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바로 69세의 노먼 레이튼과 54세의 패티 허버트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패티의 여동생인 베스 맥코이가 28번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죠.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블레이크는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을 감식하는 동안 베스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베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녀는 탐정극에서 나올 법한 일이 자신의 혈육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블레이크에게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패티 허버트는 1952년 1월 12일 미시시피주 메리디안에서 태어났고 몬테나주 뷰투에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 그녀는 여동생 베스와 함께 빌링스로 이사왔죠. 패티는 어려서부터 뇌전증을 알아왔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결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주된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였습니다. 1996년 패티는 택시를 이용하던 중 자신보다 15살 연상인 택시기사 노먼 레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두 사람은 대화가 매우 잘 통했죠. 노먼 역시 홀로 지내고 있었고 또 외로운 마음은 금세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애정은 무척 깊었고 관계는 여느 부부들보다도 훨씬 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노먼은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오롯이 패티 혼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블록을 걸어 빨래방에 가서 세탁을 하고 슈퍼마켓에 들러 생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외에 패티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죠. 베스의 묘사를 통해 패티와 노먼의 삶이 지극히 단순하고 평화로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레이크가 베스에게 패티와 노먼에게 적대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떠오르는지 묻자 베스는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노먼이 타인과 어떠한 충돌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심지어 가벼운 말다툼조차 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베스는 노먼이 호신용으로 44구경 스미스 앤 웨슨 권총 한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노먼은 은행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집안의 저금통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조사를 마친 후 블레이크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장 감식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극심한 훼손 탓에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증거물들을 수거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두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테이프, 전화선, 전선, 그리고 심하게 구부러진 옷걸이 철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경찰은 베스가 언급했던 권총과 현금 저금통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법의학 전문가들은 패티와 노먼의 시신에 대한 사법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노먼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었고 패티의 사인은 질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 시간은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이었죠. 이는 곧 범인이 두 피해자를 살해한 뒤 현장을 샅샅이 뒤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물을 챙겼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진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음을 의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패티의 입에 있던 수건은 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죠. 경찰은 즉각 이 수건과 현장에서 범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품들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범죄연구소 역시 이 물품들에서 범인의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 결과가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파란색 수건에서 갈색 개털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패티와 노먼은 개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범인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온했던 빌링스에서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에 이 이중 살인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빌링스 경찰은 막대한 압박감을 견뎌야 했죠.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이틀 동안 조사 작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어떤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첩첩산중의 난관에 직면하자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던 블레이크는 범인의 범행 동기에서부터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블레이크는 사라진 피해자의 현금 저금통이 범행 동기를 밝혀줄 핵심 단서가 될 것이라 추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먼저 피해자 노먼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죠. 은행 기록에 따르면 노먼은 매달 정기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제한군인 보험 수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패티는 보통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녀는 돈의 일부만 은행에 예금하고 남은 현금 대부분을 인출해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죠. 이는 베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두 사람의 집안 저금통에는 최소 수천 달러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죠. 노먼과 패티는 빌링스의 28번가 동네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왔습니다. 블레이크는 그들의 이웃들이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가가호호 방문해 탐문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전은 곧바로 성과를 냈습니다. 노먼의 집 근처에 사는 하이디 윈터스라는 여성이 블레이크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인 제럴드 모리스가 며칠째 실종 상태라고 귀띔해 준 것입니다. 제럴드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디가 제럴드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9월 19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하이디는 제럴드가 그저 일하러 나간 것이라 여겼지만 뜻밖에도 그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블레이크가 하이디에게 노먼과 패티를 아는지 묻자 하이디는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제럴드가 과거 노먼의 휠체어를 수리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죠. 제럴드의 실종 시점은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안면까지 있었죠. 이 모든 정황들은 그를 경찰의 핵심 용의자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즉시 제럴드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럴드에게 폭력 전과는 없었지만 2001년에 수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지체 없이 수색 영장을 청구해 제럴드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량의 도구와 테이프 그리고 전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범행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약간의 페인트 신호까지 찾아냈으며 이는 경찰의 의구심을 한층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럴드의 행방을 찾는 것은 경찰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이어 블레이크는 제럴드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제럴드가 그들의 집에 묵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월 19일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럴드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숙박 기록, 그리고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럴드의 종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으로 볼 때 제럴드가 범인이라는 가설을 제외하면 블레이크는 그가 이렇게 갑자기 자취를 감출 만한 다른 이유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제럴드만 찾아낸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다른 방면의 단서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럴드와 비슷한 정황을 가진 또 다른 용의자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론 페를란데스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노먼의 집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론은 가벼운 범죄 전과가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빌링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사건 당일 말론이 줄곧 집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제럴드를 찾는 험난한 과정과 비교하면 말론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는 빌링스를 떠나 루이지애나주로 향해 있었죠. 블레이크는 전화로 그와 연락을 취했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빌링스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가 순순히 협조한다면 경찰 측에서 항공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죠. 이틀 후 말론은 빌링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이크에게 자신이 빌링스를 떠날 무렵 동네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간 이유는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말론의 여행 영수증을 대조해 본 결과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여기에 여자친구가 제공한 알리바이까지 더해져 결국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덧붙여 경찰은 동네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을 일일이 탐문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진전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제럴드는 여전히 압도적인 1순위 용의자였습니다. 수사가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때 마침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0월 4일 오후 블레이크는 예로스톤 카운티 보안관인 샘 보브토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샘은 빌링스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인적 드문 고속도로변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가 남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블레이크에게 알렸습니다. 시신은 도로에서 20m가량 떨어진 무성한 풀숲에 방치되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어떠한 유류품이나 수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샘이 다급하게 블레이크에게 연락한 이유는 사망자의 호주머니에서 결정적인 물건 하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면허증에 적힌 이름은 빌링스 경찰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남자 제럴드 모리스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블레이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제럴드만 찾아낸다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심지어 진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럴드를 찾긴 했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주검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럴드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어깨 부위에 입은 총상이었고 숨을 거둔 지 이미 열흘 이상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척출해낸 것은 44구경의 대형 탄환이었습니다. 이는 노먼의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44구경 권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명백하게도 제럴드의 억울한 죽음은 노먼과 패티 부부의 피살 사건과 깊숙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제럴드의 여동생인 로빈 해필트는 오빠의 사망 비보를 접하고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오빠가 이중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이후부터 줄곧 로빈은 자신의 오빠가 잔혹한 살인마일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또 다른 살인사건의 처참한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빌링스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미해결 연쇄살인사건은 빌링스 주민들을 극도의 불안에 떨게 만들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경찰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대략 반년이 흐른 2007년 3월, 빌링스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주차장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주차장은 노먼의 아파트에서 불과 반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여성의 이름은 제니 발로우였으며 그녀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제니는 블레이크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돌아와 막 문을 열려던 찰나 복면을 뒤집어 쓴 한 남자가 뒤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습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팔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남았죠. 천만다행으로 당시 멀지 않은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두 명의 인부가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제야 복면 남자는 제니의 핸드백만 낚아챈 채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어서 블레이크는 두 명의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습격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범인이 인근 술집을 향해 도망치는 모습은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들이 지목한 술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술집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성용 솔도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니가 강탈당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가방 안에는 제니의 신분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가방 안에서 칼 한 자루,
스타킹을 잘라 만든 복면, 장갑 등 범행 도구들까지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보아하니 습격자가 도망칠 길을 잃고 허둥대다 무심코 버리고 간 것이 틀림없었죠. 블레이크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 물품들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즉각적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면에 습격자의 DNA가 남아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죠.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블레이크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 범인이 도주한 술집, 그리고 노먼의 아파트, 이 세 장소 간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제니가 현금을 찾았던 은행이 과거 패티가 자주 이용하던 바로 그 은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이 강도 사건이 앞선 두 건의 살인사건과 직결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블레이크는 이 끔찍한 사건들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어렴풋이 직감했죠. 며칠 뒤 범죄연구소에서 가슴 벅찬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복면에서 한 남성의 DNA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고 연방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 조회를 한 결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44세의 리처드 커빙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과거 한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강도 행각을 벌여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블레이크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의 거주지가 노먼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그에게 폭력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살인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이미 그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리처드는 경찰에게 불이 났을 때 자신은 집에서 자고 있었으며 11살 난 아들이 자신을 깨워 동네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확실한 알리바이로 간주되었고 결국 경찰은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제 리처드는 강도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블레이크는 리처드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와 아이까지 각각 따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죠. 이 과정에서 리처드는 제니를 상대로 한 강도 행위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아내와 아이를 따로 신문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리처드는 극도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가 이미 범행을 시인했다면 경찰의 추가 조사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경찰은 리처드와 두 건의 살인사건을 엮을 만한 그 어떤 물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비정상적인 감정 변화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히기에 충분했죠. 물론 법정에서는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죠. 블레이크는 수색 영장을 손에 쥐고 리처드의 자택을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리처드 아들의 일기장 3권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한 속지에는 아빠의 작전 계획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6년 9월 22일자 일기에는 아빠가 돈을 많이 훔쳤다라는 충격적인 문장이 분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이크의 시야에 리처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한 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패티의 입에 물려있던 파란색 수건에서 발견된 한 가닥의 갈색 개털이 스쳐 지나갔죠. 그 반려견의 털 색깔 역시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즉시 당시 보관해둔 개털 샘플과 리처드의 반려견 털을 동봉해 동물 DNA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소로 보내 정밀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엎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비교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블레이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죠. 리처드 반려견의 DNA와 수건에서 나온 개털이 소름 끼치게 완벽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반년 전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과 리처드를 올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티의 여동생인 베스에게 이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마주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럴드의 죽음에 관해서 경찰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강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럴드의 시신은 빌링스시 외곽으로 11km나 떨어진 황량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멀고 외진 곳까지 무거운 시신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2006년 9월 하순경 리처드의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중 유독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의문의 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번호의 명의자는 밥 콩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빌링스에서 무려 400km나 떨어진 외딴 농장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재빨리 밥을 찾아내 조사를 벌였죠. 밥은 기억을 더듬으며 9월 18일에 리처드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는 일반적인 렌터카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고 했죠. 밥은 급전이 필요했기에 리처드가 무슨 목적으로 차를 빌려가는지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밥의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죠. 그 차량 좌석의 재질은 독특한 회색 직물로 되어 있었는데 차량이 워낙 낡고 오래된 연식이라 그와 동일한 재질의 직무 시트는 시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경찰은 제럴드의 긴 바지에서 정체불명의 회색 섬유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좌석에 있던 직물 섬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제럴드가 생전에 밥의 차에 탑승한 적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죠. 이로써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앞뒤 정황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여태껏 확보된 탄탄한 증거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추론해냈습니다. 리처드는 패티가 매달 정기적으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몰래 주시했고 노먼이 거액의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까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죠. 하지만 막상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노먼의 이웃인 제럴드에게 그 끔찍한 현장을 들키고 말았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제럴드마저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비록 리처드는 두 건의 살인사건과 자신이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끝끝내 시인하지 않았지만 지역검사인 로드 소자는 현재 수집된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리처드가 만악의 근원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2010년 2월 리처드 커빙턴은 옐로스톤 카운티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결정적 증거인 일기장을 비롯해 다수의 확실한 증거물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수색 영장 진술서에 결함이 있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속지와 일기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증명할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때때로 용의자들은 자신의 장부나 범죄 활동을 직접 기록해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이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고 항변했죠. 장장 4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처드 커빙턴에게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절도 등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편결한 것입니다. 2010년 6월 4일 47세가 된 리처드는 가석방의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5회 연속 종신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형량은 그가 지난 2007년에 강도죄로 기소돼 선고받은 40년형에 더해져 가차없이 연속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리처드는 몬태나주에 위치한 쉘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이웃의 엇나간 탐욕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평온한 여생을 보내야 했을 노부부, 그리고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희생된 제럴드까지 단지 몇 푼의 돈을 노린 이기적인 범죄로 인해 평화롭던 일상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깊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범행을 감추려 해도 결국 진실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죄악은 반드시 그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